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캠프 경제민주화위원장 경북대 이정우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10년 만에 다시 나서셨네요. 그렇게 됐습니다. 10년 전 이맘때는 그러면 당시 노무현 캠프에서 정책을 총괄하고 계셨죠? 아니요, 그까지는 아니고요. 그때도 경북대 교수인데요. 예. 캠프에 가지는 않고 그냥 멀리서 이메일로 뭐 정책 아이디어를 좀 보내드린다든가 뭐 아주 약소한 자문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때는. 그리고 대통령 당선 직후에 인수위에는 참여하셨어요? 인수위에는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경제 1분과 간사를 맡게 됐는데 저도 놀랐고 사람들이 다 놀랐죠. 너무 뜻밖의 인사였습니다. 전 그래서 그 이전 캠프에서도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셨나 보다 했는데. 예, 캠프는 제가 가본 적이 없고요. 다만 노무현 후보 주재하는 정책회의에 제가 2번 참석한 것이 답니다. 예. 그다음 인수위원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신 거네요. 그렇게 됐죠. 그리고 취임하면서 바로 청와대 정책실장을 맡게 됐습니다. 정치실장 재임 기간이 그리 길진 않으셨었죠? 2년 반 정도 했습니다. 정치실장으로 2년 반? 예, 아니요. 정책실장을 1년 하고요. 1년. 정책기획위원장을 1년 반 해서 그렇죠. 합치면은 2년 반을 일했는데 2년 반 청와대에 계셨던 거예요. 하는 일은 거의 비슷했습니다. 이름은 달라졌지만은 정책실장 1년, 정책기획위원장 1년 반. 1년 반. 예. 10년 만에 다시 나서신 이유는? 예. 제가 그래서 텔순대로 안 나서려고 했는데 결국은 이 경제민주화위원장을 김종인 위원장이 아주 저쪽에 계시고 새누리당에. 새누리당에. 또 안철수 캠프에는 장하성 위원장. 캠프에 장하성 교수가 또 가서 맡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원래 다 서로 잘 아시는 분들 아니에요? 두 분 다 아주 잘 알고 그죠? 제가 잘 아는 분들이죠. 생각도 비슷하신 분들 아니에요, 사실? 상당히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쪽에 뭐랄까 상대역이 필요하고 해서 제가 뒤로 물러서 있으려고 했는데 하는 수 없이 좀 등판을 하게 된 셈입니다. 김종인, 장하성이라면 이정우 교수 정도가 나와야 된다, 이건가요? 뭐 그런 구도가 된 것 같습니다. 단도직 입장으로 들어가죠. 어떤 인터뷰 하신 거 최근에 보니까 참여정부 때를 표현하시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 라고 실수라는 걸 분명히 인정하셨더라고요. 어떤 실수였습니까, 핵심적인 게? 제가 볼 때 이제 실수가 3가지 정도인데 다 양극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는 재벌 개혁을 좀 제대로 못했다는 점이고요. 그때는 지금하고 시대 분위기가 많이 달라서 재벌 개혁 이야기를 잘 못 꺼내면 일종의 좌파 융단 폭격을 맞는 그런 시기였죠. 그래서 아주 온건하게 시장 개혁이라고 해서 온건하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는데 지나놓고 보면은 재벌 개혁의 진도가 많이 못 나갔고요. 지켜낸 부분도 있는데 대체로 봐서는 현상 유지 정도로 간 게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어떤 경제력 집중의 추세를 좀 완화하고 누그러뜨리는 쪽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 가고 거의 현상 유지 비슷하게 간 것이고 그 뒤에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는 그것이 많은 규제를 풀면서 법도 바꾸고 하면서 경제력 집중이 아주 급속히 심해졌죠. 그래도 어쨌든 참여정부가 그걸 제대로 잘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는 없고요. 반성할 점이 많다. 그게 첫 번째 실수고 두 번째 실수는? 두 번째는 비정규직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많고 또 차별성과 불공평이 제일 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너무 많은데요. 대체로 노동자들의 절반 정도 되죠.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고 또 받는 월급도 거의 절반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적게 받는 나라가 또 없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비정규직이 늘어났죠. 비정규직이 그때도 늘어났을 겁니다. 늘어났고 참여정부 후반부에 가서 비정규직 대책을 만들기는 했는데 그게 약간의 효과는 있습니다. 약간 비정규직이 약간 줄어드는 그런 효과는 가져왔는데 아직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하기에는 어렵다. 너무나 거리가 멀고 부족했다고 할 수 있고. 세 번째 실수는요? 세 번째 실수가 이제 이게 논란을 많이 일으켰던 건데 한미 FTA죠. 제가 그때는 청와대를 나온 뒤였고 그러나 다만 노 대통령의 정책 특보는 맡고 있었을 때입니다. 근데 반대하셨죠? 근데 반대했고요. 반대해서 좀 파문을 일으킨 셈인데
제가 반대한 이유는 짤막하게 말씀드리면은 한미 FTA를 했을 때 무역의 이익, 즉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이익은 아주 작다는 것. 예. 겨우 자동차 수출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인데 예. 피해는 여러 군데서 나타납니다. 농축산업, 제약업 이런 데서 피해가 클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투자자 국가 제소제라는 아주 위험한 독소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대단히 위험하고 이것이 지금은 이제 경제 민주화하고 바로 충돌하기 쉬운 부분이죠. 어쨌든 근데 그 반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FTA는 됐습니다. 예, 그대로 갔고요. 그래서 세 가지를 실수로 꼽겠다. 예,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그 인수위원회 참여하고 정책실장 시작하시면서부터 이렇게 실수 내지는 실패하리라고는 예상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돌이켜 보니까 이걸 실수로 말할 수밖에 없는. 즉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제일 큰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일 큰 이유는요. 그 개혁 정권이라고 기대를 한 몸에 모으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그 정권의 핵심에 개혁 인사들이 많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분류됩니다만은 몇 명 안 됐거든요. 저하고 예를 들어 뭐 이동걸 금감위 부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정태인 당시 경제비서관, 그래서 보통 뭐 개혁파 3인방이라고도 불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이 계셨고, 그런 몇 명, 그러니까 손꼽을 수 있을 정도고, 이렇게 해서는 너무 숫자도 적고, 힘에 붙이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득권층이 아주 두텁고 힘이 셉니다. 그래서 그걸 극복해서 개혁을 해내려면은, 제 생각에는 뭐 한 100명 이상 또는 적어도 수십 명 정도는 대거 들어가야지 개혁이 가능한데 인적 열세였다 그 말인가요? 인적인 열세 그것이 가장 큽니다. 경제 관료들의 양면성, 경제 관료들의 어떤 부정적 측면 이 점을 또 강조하셨던 어디 인터뷰를 제가 봤는데 인적으로 열세 있다 보니까 결국은 경제 관료들이 대부분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실패하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것도 관련이 있죠. 그렇죠. 숫자가 개혁파, 외부에서 들어간 개혁파가 적다 보니까 주로 정책, 경제 정책을 주도하는 것은 경제 관료들이 될 수밖에 없고요. 개혁파 인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중에 이제 좀 점검을 해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런 것을 가려내고 선별하고 좀 막고 그런 역할은 좀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개혁을 주도하기에는 좀 부족하죠. 대통령 스스로의 어떤 경제 분야의 재벌개혁이나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이런 등등에 대한 개혁 의지가 좀 약했던 거 아닌가요? 그분은 개혁파로 아주 소문난 분인데요. 의외로 경제 문제에 가면은 상당히 좀 조심하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좀 주목하는 그런데 그거는 노 대통령만 그런 게 아니고 오바마 대통령을 보더라도 비슷하거든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되나 봐요. 다른 분야보다는 경제 분야는 훨씬 좀 조심스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개혁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뭐 성장 기조 같은 걸 유지하는 점, 그렇습니다. 뭐 이런 등등을 신경 쓰다 보니까 화끈하게 못하는 그런 거겠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제가 주목하는 게 좀 아까 이종우 교수께서는 청와대에서 정책실장 1년, 그다음 정책기획위원장 1년 반. 그러나 하는 일은 비슷했다라고 하셨는데 이종우 실장 후임 정책실장이 누구였죠? 바로 뒤가 박봉흠 당시 예산처 장관이 제 후임으로 왔습니다. 경제관료 출신. 경제관료 출신이고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김대중 정부 때도요. 김대중 정부 출범하자마자 직후에 경제수석 비서관을 김태동 교수가 맡았거든요. 그랬죠. 역시 이제 개혁파 경제학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불과 1년도 안 돼서 김태동 교수 역시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세요. 그리고 경제수석 자리는 경제관료가 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수석 비서관, 내지는 정책실장은 실무를 직접 챙기고 반대로 정책기획위원장은 좀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어떤 그런 플랜을 짜고 다시 말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노무현 대통령도 초기에는 개혁적인 학자를 데려다가 실무를 장악해서 경제개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이게 의지가 약했던 아니면 저항에 부딪혔건 경제 관료들에게 그 자리를 내주고 우리 개혁파 출신 교수님들은 교수님 출신답게 좀
뭐랄까요, 중장기적인 계획? 예. 이쪽으로 가시는 게 아닌가. 제 표현이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경제 정책 일선에서는 조금 밀려나시는 거 아닌가. 왜 매번 이 두 번 그런 일이 반복될까? 혼자 그런 생각 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비슷한 점이 있죠. 그런데 제가 아까 정책실장을 1년 했고, 정책기획위원장을 1년 반 했지만, 하는 일은 비슷했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이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제가 정책실장을 1년 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되는데, 그때는 여러 가지 굉장히 외부의 압력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압력입니까? 심지어 좌파다, 분배주의자다, 이런 것은 거의 매일 신문에 나고요. 심지어 재벌들이 이정우가 청와대에 있어서 투자 안 한다. 이런 말까지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대통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이렇게 제가 짐작만 할 뿐입니다. 이 문제를 갖고 한 번도 노 대통령하고 제가 의논하거나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저를 정책기획위원장으로 자리를 바꾸었는데 그러면서도 동시에 여전히 수석회의에는 참석하시오. 그리고 앉던 자리에 계속 앉으시오. 그래서 하던 일이 똑같아졌어요. 그래서 수수께끼 같은 일인데 제 생각에는 노 대통령이 그런 보수파로부터의 공격으로부터 저를 잠시 좀 뒤로 물리되 이런 비슷한 일을 계속 하도록 한 게 아닌가 그렇게 짐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쭉 말씀을 들어보니까 일맥상통해요. 그러니까 소수가 들어가다 보니 인적 열세 그리고 기득권층 대표적인 게 재벌이겠죠. 재벌과 아니면 경제 관료 이런 쪽의 저항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생각한 것만큼 재벌 개혁도 또 비정규직 문제 개혁 같은 것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같은 실수를 두 번 되풀이하지 않겠다라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되풀이 안 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그 저항은 있을 텐데. 그 점이 제일 중요한 점인데 저는 문재인 후보의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은 아주 확고하다고 보고요. 따라서 두 번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후보가 선언을 했거든요. 본인도 청와대에서 오래 있어봤기 때문에. 5년을 거의 5년을 있었기 때문에 잘 알죠. 관료들의 장단점을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은 과거와 같은 그런 시행착오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많은 수의 개혁파를 기용해서 아주 단기간에 개혁을 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 또 문재인 현 후보는 당시 같은 직급은 아니었겠네요. 처음에는 한 직급 낮았겠네요. 수석비서관이니까. 다 같이 비슷하죠. 수석을 하다가 나중엔 비서실장까지 했죠. 그러니까 동료 수석으로서, 동료 참모로서 옆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보셨는데, 그렇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노무현 대통령보다 더 잘할까요? 더 잘하리라고 보는데요. 왜 그러냐 하면은 두 분 다 공통점이 많고 장점이 많은 분입니다. 굉장히 개혁적이고 정의감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최선주의자입니다. 두 분의 공통점이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밤늦게까지도 서류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요. 잠 안 잘 정도로. 비슷한 점이에요. 굉장히 비슷한데 차이는 문재인 후보의 경우에 말수가 적은 편이고 그래서 말실수가 적고 안정감을 주죠. 노 대통령의 말 실수도 제가 옆에서 같이 앉아서 들었기 때문에 그 흐름을 전체를 보면은 크게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딱 그 부분만 따서 나가면은 크게 실현한 것처럼 이렇게 된 게 많습니다. 워낙 말씀이 좀 많다 보니까. 그게 참 아쉬운 점인데요. 문재인 후보는 그런 실수는 훨씬 적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상당히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해내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 지적했던 한번 기득권의 저항이나 관료의 저항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 맥락을 알 것이다.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집권하게 되면 하겠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 그 세 가지로 들자면 재벌 개혁 과거보다 확실하게 하겠다. 비정규직 보호 확실하게 하겠다. 한미 FTA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한미 FTA는 문제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체결돼서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면 재협상한다든가 그것은 무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중에 독소 조항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것이 투자자 국가재소제입니다. ISD 같은 그런 것은
재협상을 해서 독소 조항은 수정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미국이 응하지 않으면요? 응하게 돼 있죠. 협상에. 아니 그러니까 그 협상했는데 예. IST 폐기하자는 거는 끝까지 못 물러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협상을 해봐야 되는데요. 예. 이쪽에서 한 번도 그걸 요구한 적이 없죠. 한국 측에서. 가장 심각한 이 문제점을 제가 알기로는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IST를 뺍시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하면은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 후 얘기는 지금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예. 한국이 충분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죠. 그 이제 나머지 두 개가 재벌 개혁과 이제 비정규직 보호 뭐 이런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사실 박근혜 후보의 김종인 캠프도 마찬가지고요. 예. 또 안철수 후보의 장하성 그 위원장 캠프도 마찬가지고 예.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비교해 주시면요, 우리 이 교수께서. 비정규직은 꽤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요. 예. 저쪽에서도 아직 정책이 안 조금 나왔고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 재벌 개혁은 이미 상당히 나와 있고 안철수 캠프하고 문재인 캠프는 정책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박근혜 캠프도 아마 곧 나올 거로 이렇게 예고가 되고 있죠. 그 예고되고 있고 예. 그 당내 그 모임에서 몇 개 법안을 이미 다 냈어요. 그렇습니다. 금산분리까지를 포함해서 예. 공정거래법을 강화하는 문제, 예. 그다음에 재벌 청수 법치주의 강화하는 거, 맞습니다. 예. 그다음 뭐 순환 일감 몰아주기, 일감 몰아주기, 예, 예. 그리고 순환 출자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예, 예. 뭐 그런 차이가 예. 있죠. 순환 출자 같은 게 대표적인 차이인데요. 예. 순환 출자가 잘못됐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상호 출자가 금지돼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법상으로. 예, 예. 그렇다면 순환 출자도 금지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상호 출자를 피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피하는 예, 편법으로 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금지해야 하는데 다만 신규는 금지하되 기존에 이미 해놓은 순환 출자를 인정해 주느냐 마느냐 그 차이입니다. 그렇죠. 거기서 새누리당 쪽은 기존 것은 인정해 주자는 것이고 예. 문재인 후보의 공약은 그것도 잘못된 것이니까 풀어야 된다. 다만 해소하되 당장은 할 수 없으니까 시간을 한 3년 정도 3년. 네, 유예 기간을 주겠다. 예. 그런 정도의 그건 상당히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 아닌가 안철수 그렇게 보고 후보는 있습니다. 어떤 의견이죠, 이 부분에?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순환 출자에 대해서는 그 기존의 것도. 것까지도 금지하는 것이 맞다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예. 원래 그렇게 의견이 돼 있었는데 그 뒤에 최종안에서 조금 달라졌나요? 아마 그렇게 달라지지 않았을 건데요. 예. 그리고 뭐 그 일감 몰아주기라든지 예. 이런 등등은 다 똑같잖아요. 일감 비슷비슷하잖아요. 몰아주기가 잘못됐고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마 새 캠프가 비슷할 비슷하고. 겁니다. 예. 그러니까 특히 차이 나는 거는 이 순환 출자 외에는 없나요? 재벌 관련해서. 순환 출자 차이가 있고요. 출총제를 출총제 어떻게 부활. 보느냐 그게 차이가 있는데 예. 출총제 부활은 문재인 후보는 그것도 부활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반면에 안철수 캠프에서는 출총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박근혜 캠프는 지금까지 쭉 발언이 나온 걸로 봐서는 아마 출총제는 그냥 폐지한 채로 그대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최종안이 최종안이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부분은 좀 차이가 있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예. 어떤 차이가 제일 클까요? 그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인데요. 예. 이게 오래된 문제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당사자로 지금 그렇죠. 고통을 당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큰 그 심각한 문제인데 이 해법에 있어서는 저는 새 캠프가 상당한 차이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문 후보의 핵심 내용은 뭡니까? 비정규직. 이거는 좀 미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비장의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뜨리실 건데요? 조금 지금 기다리고 보고 있습니다. 뭔가 지금 하나 준비하고 계시군요. 근데 그런 걸 안 캠프나 박 캠프는 아마 못할 거다?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겠는데 그 어떤 철학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흥미있게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금만 힌트를 주시면. 힌트. 동일노동, 동일임금 뭐 이런 원칙 이런 겁니까? 그런 원칙은 대체로 뭐 다들 이야기하고 있죠. 안철수 후보도 얼마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요. 거기서 더 나갑니까? 그래서 정책의 어떤 차이가 저는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모르죠. 뭐 비슷하게 나올지도 모르겠는데요. 한번 두고 봅시다. 그 점은. 제가 아무리 유인을 해도 한 말씀도 안 하시려고 그러시죠. 그 점은 아직 우리
저 캠프 안에서도 사실 좀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또 하나 이제 이런 화두가 있는데요. 조금 아까 이제 재벌개혁 관련해서는 예컨대 일감 몰아주기 문제라든지 예. 또 신규 순환 출자 금지라든지 예. 뭐 이런 몇 가지 또 재벌 총수에 대한 법치주의 강화라든지 예. 뭐 이런 몇 가지 부분은 3캠프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심지어 새누리당에서 김종인 위원장 같으신 분은 예. 우리가 뭔가 개혁 의지를 보이고 하려면 예. 대선 후 기다릴 거 없이 이번 예. 정기국회에서 최소한 2개, 3개 법은 통과시켜야 된다. 예.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예. 예. 그건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도 쌍술 들고 환영해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그건 환영할 만한 일이고, 예. 예,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2개보다 더 많으면 좋고요. 예, 다다익선인데, 글쎄요. 예를 들면 일감 몰아주기 같은 거, 예. 새 진영 사이에 큰 차이 없을 것 같고요. 예. 예, 재벌 총수에 대한 어떤 법치주의 그런 예. 것도 아마 다 다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예. 예. 다만 금산분리도 아마 좀 비슷하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금산분리는 근데 새누리당에서부터 아직 의견 통일이 안 된 것 같아요. 예, 예. 순환 출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규냐 기존이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순환 출자 부분은 아마 합의하기가 어렵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사실은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 꽤 많이 있죠. 예, 10년... 그것은 좀 빨리 예. 대선 전이라도 빨리 하는 것이 좋죠. 그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요. 예. 예. 그러면 새누리당에 앞장서기 전에 민주통합당에서 먼저 좀 앞장서시면 어때요? 예, 이쪽에서 자꾸 하자 그러고 있죠. 하자 그러고 자꾸 만나자 그러고 만나서 합의하자 그러는데 그게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꿰야 되는데 구슬을 그게 그렇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예. 10년 전하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다가 이제 시간 거의 다 됐는데요. 예. 10년 사이에 정말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상전벽해라 할 만하죠. 적어도 경제민주화에 관해서만큼은. 네, 그렇습니다. 10년 전에는 경제민주화 이런 말조차 꺼내기가 어렵고 꺼내면은 바로 좌파, 뭐 빨갱이 아마 이런 소리를 들었을 텐데 예. 지금은 뭐 너도 나도 새누리당조차도 경제민주화를 하겠다고 하니까요. 예. 세상이 많이 진보한 것이죠. 달라졌고 새 후보가 다 좀 비슷한 목소리를 내는 대목도 많은데 예.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거 가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이후의 핵심만 마지막 간추려 그 주시면. 이유는 개혁 의지죠. 의지. 예, 개혁 의지가 확실하고요. 박근혜 후보는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안철수 후보는 상당히 개혁적인 분인데요. 예, 개혁 의지는 비슷한데 다만 국정 경험에서 문재인 후보가 좀 더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해봤고 실패도 해봤으니까 그 점에서는 좀 낫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네요. 개혁 의지 플러스 국정 경험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제일 잘할 것이다. 무엇보다 저는 정의감이 있어야 된다. 정의감이 제일 바탕인데 그 점에서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문재인 후보는 정의감이 투철합니다. 안철수 후보는 정의감이 부족한가요? 안철수 후보도 제가 많이 만나봤고 정의감이 물론 충분히 많죠. 많은데 다만 한 가지 조금 뭐 부족한 점이 있다면은 국정 경험이 부족하다는 계속 거. 같은 그 점입니다. 최근에 안철수 후보가 정치개혁 구상 같은 거 내놓는 게 좀 너무 현실과 동떨어져 있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민주통합당에서조차 하시던데 그런 게 아마 그런 국정 경험 부족 같은 데서 나오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정치는 제 분야가 아니라서 지난번에 10분의 1 발언도 제가 즉석 질문이 나오길래 즉석 대답했다가 오히려 뭐 10분의 1이 뭐였죠? 대통령에 임명하는 그 숫자를 10분의 1만 행사하겠다 해서 그럼 안 되는데 하고 제가 바로 반대를 했다가 오히려 좀 주위에서 좀 핀잔도 듣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알겠습니다. 개혁 인사 더 많이 임명해야 되는데 10분의 1 갖고는 안 된다. 그렇죠. 그게 제일 큰 이유였습니다. 자, 과연 두 번 다시 실수 안 한다는 그 약속 제대로 지켜줄 수 있을지, 우선 그 전에 대통령 될 수 있을지 그렇습니다. 함께 지켜봅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경제민주화 위원장 이정우 위원장이었습니다.